우리가 매일 쓰는 행복과 정의라는 숭고한 단어들이 사실은 끔찍한 폭력과 지배의 역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승자의 시각으로 세탁된 고상한 가치 뒤에 숨겨진 패배자들의 지워진 비명과 잔혹한 반전의 논리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문자의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있잖아요. 우리 국민, 행복한 하루, 정의로운 사회. 네네, 아주 좋은 말들이죠. 이런 숭고하고 좋은 단어들이 사실은 아주 끔찍한 폭력과 지배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글자들 속에 숨겨진 그야말로 소름 돋는 반전을 보여줄 겁니다. 맞아요. 흔히들 문자는 역사를 그냥 중립적으로 기록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아, 그런가요? 네, 문자는 철저하게 승자의 목소리만 기록하고 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도구에 가까웠어요. 패배한 사람들의 비명은 지워지고 승자의 잔혹한 행위는 고상한 가치로 둔갑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광야의 학문정론이라는 자료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건 꼭 한번 제대로 파봐야겠다 싶었죠.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였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가치들이 과연 누구의 시각에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의미를 갖게 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캐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반전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전의 논리요? 네, 아주 잔혹하고 폭력적이었던 원래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180도 뒤집혀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반전의 과정을 몇 개의 한자를 통해 추적해 볼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오늘 어떤 글자들을 보게 되나요? 먼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세 글자, 백성민, 다행행, 바를청, 이 세 글자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권력 아래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낙인이었던 종노아, 첩첩에 담긴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적인 탐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글자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백성민자인데요. 민주주의의 그 민자죠. 맞아요. 국민, 시민, 나라의 주인을 뜻하는 정말 중요한 글자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갑골문을 보면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걸로 사람의 한쪽 눈을 찌르는 모습이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백성이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의 논리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수천 년 전 고대 정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해요. 아, 정복자 입장이요? 네, 전쟁에서 이겨서 수많은 포로를 잡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피정복민들은 정복자 입장에서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리품이나 다름없었겠군요. 그렇죠. 언제든 도망가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인 동시에 또 농사를 짓거나 성을 쌓는 데 써야 할 귀중한 노동력이었죠. 아, 그러니까 통제도 해야 하고 일도 시켜야 하고. 네, 이 두 가지 모순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했던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그 해결책이 설마 눈을 찌르는 거였다는 건가요? 아니, 노동력이 필요하면 그냥 일을 시키면 되지 왜 굳이 한쪽 눈을 찌르는 이런 잔인한 방식을 썼던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양쪽 눈을 다 멀게 하면 노동을 시킬 수 없으니까 정확히 한쪽 눈만 찌른 겁니다. 한쪽 눈만요? 네, 그렇게 하면 멀리 보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도망치기가 극도로 힘들어지죠.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이건 물리적인 구속을 넘어서는 심리적인 지배 행위였어요. 심리적인 지배요. 너는 더 이상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너는 저항할 수 없는 나의 소유물이다. 이런 낙인을 찍는 거죠. 뭐랄까, 인간을 가축화시키는 의식이었던 셈이에요. 와,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인간을 가축화시키는 의식이라니. 그럼 우리가 매일 국민의 뜻, 시민의 힘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의 DNA 속에는 사실 한쪽 눈이 먼 노예라는 코드가 새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민이라는 글자의 본질은 바로 인간을 짐승처럼 도구화했던 그 잔혹한 형벌의 기록 그 자체예요. 그런데 시간이 수천 년 흐르고 인본주의 사상이 싹트면서 통치 이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더 이상 백성을 폭력으로만 억누를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시대가 변하니까요. 하늘의 뜻은 백성의 뜻이라는 식의 사상에 나타나면서 과거에는 잔혹한 통치의 대상이었던 민이 이제는 국가가 보호하고 섬겨야 할 숭고한 주체라는 의미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야만적인 폭력의 흔적이 어느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세탁된 거네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반전의 논리의 대표적인 사례군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원래의 끔찍한 의미는 완전히 잊혀지고 정반대의 고상한 가치만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한쪽 눈을 찔러 백성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런 사회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다행 행자도 만만치 않게 역설적이에요. 다행행이요? 이 글자는 행복하다, 운이 좋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 모양은 죄인의 두 손을 묶는 수갑의 형상이었거든요. 수갑이요? 고통과 구속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행운이나 행복이 될 수 있죠? 이건 의미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반대인데요. 여기서 작동하는 논리가 바로 입장의 전도, 즉 관점의 이동입니다. 관점의 이동이요? 네, 이 글자에 담긴 감정은 수갑을 찬 죄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감정인 거죠. 아, 수갑을 찬 사람을 보는 제3자 입장에서 정의된 단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길거리에서 죄인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두 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해요. 두 가지 심리요? 첫째는 휴, 나는 저 사람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개인적인 안도감. 둘째는 우리 마을을 위협하던 범죄자가 잡혔으니 이제 우리 공동체는 안전해졌다는 사회적인 안도감이죠. 아, 그렇겠네요. 이 두 가지 안도감이 합쳐져서 다행이다 혹은 운이 좋다는 감정으로 굳어진 게 바로 행자입니다. 와, 듣고 보니 너무 공감이 가네요. 이건 마치 SNS에서 남들의 불행한 소식을 보면서 은근히 나는 괜찮구나 하고 안도하는 심리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행복이나 안도감이 결국 타인의 불행을 땔감으로 삼는다는 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비슷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게 바로 행이라는 글자의 본질에 숨어있는 지독한 역설입니다. 누군가의 절망적인 구속이 곧 나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녕, 즉 행복이 되는 구조.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잔인한 역설 위에 서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나의 안녕이 누군가의 구속에서 온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 그럼 권력의 초석이 된 마지막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발을 정자인데요. 네, 정의의 정자죠. 맞아요. 공정, 정답처럼 올바름의 절대 기준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자료에 따르면 이 글자는 원래 발을 뜻하는 지자가 다른 부족을 침략하는 정벌할 정자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침략이 발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또한 철저히 승자의 관점, 힘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글자입니다. 아, 이것도요? 네, 침략을 당하는 피정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발걸음은 내 집과 가족,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재앙이자 명백한 불의입니다. 그보다 더 부정한 일은 없겠죠. 당연하죠. 내 모든 것을 앗아가는 행위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을 함락시킨 승자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우리의 우월한 질서를 세우는 정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폭력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질서가 바로 올바름 그 자체라고 정의해버린 거죠. 듣고 보니 일리는 있는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걸 정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의로운 전쟁 같은 말처럼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정자의 기원은 그런 고차원적인 윤리적 고민의 결과가 아니에요. 훨씬 더 원초적이고 노골적이죠. 원초적이라면요? 이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힘있는 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곧 옳다는 선언에 가까워요. 아, 정복자의 발걸음 그 자체가 정의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승자가 쓴 역사 속에서 침략의 피비린내는 발음이라는 고결한 가치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승자의 시각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권력 아래서 신음했던 사람들의 글자를 볼 차례인 것 같아요. 바로 첩첩자입니다. 네. 이 글자는 여자 여자의 머리 위에 매우 신자가 놓인 형태인데 이건 또 무슨 끔찍한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서 신자를 매운맛으로 생각하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이 신자의 원래 모양은 고대에 노예나 죄인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날카로운 칼이나 형벌 도구를 본뜬 글자입니다. 칼이요? 칼이 여자의 머리 위에 있다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 끔찍한 모습이 바로 이 글자의 본래 의미예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성의 정수리나 이마에 칼로 문신을 새기는 행위를 그대로 형상화한 거죠. 너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는 나의 소유물임을 몸에 직접 낙인 찍는 아주 잔혹하고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 첩의 본질은 성적 노예 같은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기호였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인간 이하의 피지배계급 여성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첩이라고 하면 보통 정실부인 외의 아내?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폭력성이 사라지고 의미가 순화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후대로 오면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사회의 근간으로 자리 잡자 첩은 정실부인 외의 아내라는 제도적인 용어로 편입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래 이 글자에 담겨있던 그 문신을 새겨 신체를 구속한 야만성과 인간을 소유물로 취급하던 폭력성은 교묘하게 은폐되죠. 그리고 단순히 가족관계의 한 명칭으로 의미가 반전된 거고요. 네, 폭력의 흔적은 지워지고 제도라는 이름만 남은 셈이죠. 마지막 글자도 마음이 무겁네요. 종 노자인데요. 네, 이 글자 역시 여자와 관련이 있어요. 바로 옆에 손을 뜻하는 우자가 붙어 있는데요. 손과 여자가 합쳐져서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자는 단순히 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갑골문을 보면 훨씬 더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 폭력적인 모습이요? 네, 바로 여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거칠게 움켜쥐고 끌고 가는 형상입니다. 그냥 손이 아니라 머리채를 잡아 끄는 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부족을 습격해 여성을 노예로 삼았던 고대의 약탈혼이나 노예 사냥의 현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생생한 폭력의 스냅샷이에요. 정말 적나라하네요. 네,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힘으로 빼앗는 그 폭력의 순간을 보여주죠. 첩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낙인을 새기는 폭력이라면 노는 그 신체를 직접 움켜쥐고 제압하는 훨씬 더 직접적인 폭력의 기록인 셈입니다. 이 끔찍한 장면이 그냥 종이나 비천한 신분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누군가를 강제로 복속시킨 그 폭력의 순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하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립적인 단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노예라는 단어로 쓰이면서 이 제도화된 폭력을 정당화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용어도까지 발전하게 돼요. 오늘 살펴본 글자들을 쭉 돌아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백성, 행복, 정의 같은 말들이 이제는 전처럼 가볍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첩자 위에 새겨진 칼날과 노자에 머리채를 움켜쥔 소나기를 떠올리면 이 글자들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반전의 논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올바름, 즉 정의, 사실은 누군가에 대한 침략에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 행이 누군가의 끔찍한 구속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문학적 성찰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맞아요. 문자의 이면을 읽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진짜 인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반전의 논리는 과연 수천 년 전 한자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진리들, 매일 사용하는 다른 단어나 개념들 속에는 또 어떤 목소리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강의를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자의 이면을 읽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진짜 인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국민이나 정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오늘 배운 이 피의 기록들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글자 속에 박제된 인류의 본질을 파헤치는 광여의 담담 서재.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이 내용을 음악으로 정리한 사색과 선율 영상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